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세 국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댓글에 공유된 자료를 꼭 출력하셔서 함께 보시면서 수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 지금 보시는 화면은 16강에서도 잠깐 보았던 훈민정음 언해의 일부분이에요. 자,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짠 하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필요한데 이 사용설명서에 해당하는 책 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책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새로운 문자로 할 수는 없겠죠. 왜? 아무도 그 글자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설명은 기존 문자인 한자를 사용한 한문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를 보시면 이호 중국처럼 한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구결을 달았어요.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그 뜻이나 독송을 위해서 각 구절 아래에 이렇게 달아주던 문법적 요소를 말하는데요. 얘를 구결 혹은 토라고도 해요. 여러분도 사극 같은 데서 종종 들었을 거예요. 한문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신체 발부 는, 수지 부모 니, 불감 회상 이, 효지 시야 니라 이럴 때 는, 니라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구결 혹은 토에 해당되는데요. 자, 보시면 본문을 이렇게 한문으로 썼어요. 그리고 밑에 구결을 달았어요. 이호 중국 하야처럼요. 그 다음 이호 중국에 대한 언해는 훈민정음으로 된 풀이는 언해라고 해요. 언해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문 본문은 위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져 있지만 언해 부분은요. 한 글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호 중국 하야 밑에 있는 이렇게 한 칸에 두 줄씩 있는 얘네들은 뭐냐? 이 부분은요. 주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이는 달할시라 다르다는 것이다. 호는 암호긍의 한온 곁에 쓰는 자이라.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각 글자에 대한 자세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뒷부분도 조금만 더 볼게요. 여 문자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문인데 요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배웠죠? 구결에 해당되겠죠? 불상유통할세. 그럼 불상유통은 한문이고 뒤에 있는 할세는 구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는 이와 저와 하는 곁에 쓰는 자이다 라고 주석이 달려 있고요. 그럼 이 한문 본문에 대한 언해는 여기 있죠. 여기 한 글자 내려와 있네요.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처럼 언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쓰기가 되어 있고 또 한문으로 된 본문이 있고 그 한문에 대한 훈민정음으로 된 언해가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가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댓글에 수강 자료로 공유되어 있으니까 꼭 출력을 하셔서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6강 수강 자료로 댓글에 공유되었던 것 중에서요. 이 부분 있죠? 4. 중세 국어의 특징 해가지고 한 페이지는 15세기 국어의 특징 되어 있고 밑에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2하고 16세기 국어의 특징하고 밑에가 다 비어 있었어요. 얘들이 17강 수강 자료 아래에 또 있어요. 16강에서 출력하셨으면 17강에선 출력 안 하셔도 되고요. 16강에서 출력을 안 하셨던 분은 17강에서 꼭 출력을 하셔서 별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볼게요.
각 한자 옆에 이렇게 한글러 훈민정음이죠. 한글러 이렇게 한자 음을 달아 놓았는데요. 그대로 읽어보면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한자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음과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음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세종, 어제, 훈, 민, 정,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음과 다른 한자음이 달려 있어요. 자, 이런 한자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동국 정운식 한자음을 사용한 표기를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동국 정운이 뭐냐? 세종 30년에 집현전 학자들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운서가 있어요. 동국정운이라는 운서가 있는데요. 운서는요, 한자의 운을 분류해서, 한자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운을 분류해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책들을 운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한자음이 매우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자음을 바로잡아서 통일된 표준 한자음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것이 바로 동국정운이라는 운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서에서 사용된 한자음은요, 중국의 운서를 참고해서 새롭게 고친 그런 한자음이 되는 거예요. 현실 한자음과는 다른 한자음이 되겠죠.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한자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식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는 현실 한자음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한자 옆에 한글 표기가 있는 경우는 그냥 현실 한자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요. 종성의 받침자죠. 종성의 빈 자리를 종성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 그 빈 자리를 이응으로 표기를 했어요. 이때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0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 표시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생할 때의 요 이응은요. 요 이응이죠. 그런데 종할 때의 이응은 어때요? 요렇게 꼭지가 있는 옛 이응이죠. 얘는 소리값이 있는 거고요. 얘는 빈자리 표시예요. 0이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는 엉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라고 읽는데 현실 한자음에서는 여기는 엉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성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이렇게 0을 사용해서 표기했다. 제도 마찬가지죠. 정은 어때요? 얘는 꼭지가 달려있죠. 얘는 이제 음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 한자음에서도 정하고 음가가 있는 걸로 표기가 되죠. 자, 그럼 15세기 국어의 특징이 하나 더 나왔죠. 지난 16강에서 15세기 국어의 특징 4번까지 메모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메모를 추가로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5번에다가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됨. 이렇게 메모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동국 정운식 표기가 뭔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한자어 원음에 가깝게 하는 표기 이렇게 적고요. 자, 현실 한자음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메모해 볼게요. 다르다. 또 하나는 종성의 빈 자리를 0으로 채움. 이렇게 메모해 볼까요? 자, 다시 세종 어제 훈민정음으로 와서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무슨 뜻이냐? 어제라고 하면요. 임금께서 지으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세종 임금께서 지으신 훈민정음이라는 뜻이 되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학교 내신은 모르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꼭 중세국어 문제가 나올 때 아래에 현대어 풀이가 함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를 때는요, 현대어 풀이를 잘 보면서 자, 어디가 어디까지 대응되는지를 잘 체크를 하면서 읽으면 끊어 읽어야 할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랏, 말싸미 이렇게 끊어 읽어 볼게요. 자,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나랏부터 볼게요. 현대어로는 나라의라고 해석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나랏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현대어의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는 시옷이 되겠죠. 중세 국어에서는요, 관형격 조사로 시옷이 쓰였어요. 그럼 다시 15세기 국어의 특징 정리하는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6번에다가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메모해 보도록 할게요. 중세 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로 시옷이 쓰였는데요. 이 시옷은요, 앞말이 무정물이거나 높임의 대상일 때 쓰였어요. 이때 무정물이라고 하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래아가 있는 아이하고 의가 관형격 조사로 쓰였는데요. 이 둘은요, 앞말이 유정물이거나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사용했어요. 이때 유정물이라고 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때 아이와 의는 어떻게 선택되나 하면은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16강에서 모음 조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려는 성질을 모음 조화라고 하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가 모음 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켰거든요. 양성 모음일 때는 아이를 선택하고요. 음성 모음일 때는 의를 선택했어요. 다음은 영이 없는 이 모음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어요. 얘는 같은 형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이는데요. 주격 조사일 때는 앞에 방점이 하나 있어요. 거성이 되고요. 관형격 조사로 쓰일 때는 앞에 점이 없어요. 방점이 없어요. 평성일 때는 관형격을 나타내요. 주로 나, 너, 저와 같은 체언 뒤에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15세기 국어의 특징 정리할 게 하나 더 보였죠. 여기 있었던 거 모음 조화요. 7번에는 모음 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킴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위에서 6번에서 관형격 조사 정리할 때 보셨죠.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모음 조화를 굉장히 철저히 지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럼 나라는요. 나라는 무정물이죠. 무정물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싸미에 대응되는 말은 말이 되겠죠. 자, 얘를 형태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쌈 플러스 이 이렇게 되겠죠. 자, 말쌈이요. 말에 대응이 되고요. 이가 이에 대응이 되죠. 이때 이는 주격조사예요. 여기 앞에 방점이 하나 있죠. 거성이죠. 주격조사로 이가 쓰였어요. 그럼 다시 주격조사에 대해서 메모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8번에다가 주격조사라고 쓰시고요.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는요. 영이 없는 이와 영이 있는 이와 그리고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영이 없는 주격조사 이는요. 앞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날 때 요럴 때
영이 없는 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1인칭인 나 뒤에 자 나는 아 모음으로 끝나죠. 이 뒤에 주격조사가 붙을 때는요. 네와 같이 나타나요. 읽을 때는 나이 이렇게 읽었겠죠. 뭐뭐 할 바 할 때도요. 바는 아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게 되면은 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얘네들은 다 이중 모음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영이 있는 이가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어떨 때 쓰이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렇게 영이 있는 이가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말싸미처럼요. 말싸문요. 미음으로 끝났잖아요. 자음으로 끝났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영이 있는 주격조사 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리대로 적으면 말싸미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얘가 영이 있는 인지 영이 없는 인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얘가 영이 없는 이라면 말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말쌈, 싸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문헌에도 이런 식으로는 안 나타나요.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영이 있는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앞말의 끝소리가 뒷말의 첫소리 영 자리로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중세 국어의 기본 표기는 소리대로 적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음은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느냐. 앞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격조사를 생략했어요. 자, 용비어천가의 한 대목인데요. 불후이 깊은 남간 할 때 이 불후이는 뿌리거든요. 자,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돼요. 이때 뿌리에 대응되는 불후이는요. 우이로 끝나죠. 우이는 우이 하고 소리가 났을 거니까 반모음 이로 끝나죠. 반모음 이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를 생략한 거예요. 만약에 주격조사를 생략하지 않았다면 불후이 하고 한 개가 더 붙었겠죠. 이상하죠. 그리고 어느 문헌에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안 보여요. 자, 이 경우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8번 정리하면서 중세국어의 특징 하나를 더 발견했죠. 자, 9번 쓰시고요. 소리대로 적기가 일반적이었음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소리대로 적기는 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는다 해서 연철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국어, 특히 15세기 국어에는요. 연철표기가 널리 쓰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세 국어의 말쌈이 현대 국어의 어디에 대응이 되나요? 말에 대응되죠. 말쌈이 말쌈으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의미 변화가 생긴 건데요. 중세 국어에서 말쌈은 말의 평칭이었어요. 높임 표현이 아니라 말의 평칭이었는데요. 현대 국어에 오면은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의 높임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로 오면서 말쌈은 말의 평칭에서 말의 높임 표현으로 의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또 노트할 거 생겼죠?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정리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10번째는요. 의미 변화를 겪은 어휘들이 있음이라고 메모를 해 볼게요. 의미 변화의 방향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 이동이고요. 두 번째는요. 의미 축소. 세 번째는 의미 확대가 있어요.
의미 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의미가 아예 다른 것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를 말하고요. 의미 축소는 넓은 의미였는데 좁은 의미로 축소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의미 확대는 좁은 의미였는데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돼요. 각각의 경우는요,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예문이 나올 때 찾아서 채우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 같은 경우는요,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중세 국어에서 말의 평칭으로 쓰이던 말쌈이 현대 국어로 오면 말의 높임 표현으로 쓰이게 되죠. 의미가 축소된 경우로 봐야 됩니다. 의미 축소의 예로 말쌈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말의 평칭이었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는요, 말의 존칭이 됐죠. 의미가 축소됐어요. 자, 통시적 변화를 표현할 때는 우리 요런 기호를 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은 한 시대 내에서의 변화를 설명할 때는 공시적 변화라고 하는데요. 공시적 변화를 표현할 때는 요 하살표를 쓰고요. 시대적 변화, 통시적 변화는 요 하살표 기호를 사용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둥 귀게 달아까지 볼게요. 둥 귀게 달아는 현대어로 중국화 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둥귀군요. 현실 한자음이 아니겠죠. 얘는 현실 한자음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둥귀 이렇게 읽지 말고 지금 현재의 현실 한자음인 그냥 중국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달아와 대응이 되는 것은 여기 달라가 되고요. 여기 있는 에와 대응이 되는 건 뭔가요? 과가 되죠. 중국과 달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이때의 과는요. 누구누구와 다르다, 무엇무엇과 다르다 할 때 쓰이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예요. 현대 한국어에서는요. 와와 과밖에 없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뭐가 쓰였어요? 애가 비교의 의미를 갖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메모하러 가볼까요? 11 하고 쓰시고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애가 쓰임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다음 달아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달라였죠. 달아의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달, 이응 플러스 아 요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때 달, 이응은요. 중세 국어에서 다르다는 의미를 갖는 게 다라다였거든요. 요때 요 다라다 하고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달, 이응은요. 다라다의 이 형태라고 봐야 돼요. 현대 국어에서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평소에는 다라다라는 형태로 나와요. 아래아예요. 다라다라는 형태로 쓰이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달아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얘의 기본 어간을 달, 이응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끝음이 연음이 되면은 다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달 뒤에 이응이 있는 형태가 기본 어간일 거다. 다라다의 이 형태의 어간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얘도 메모하러 가볼까요? 12번에는요. 다라다의 어간 다라를 쓰시고요. 다라의 이 형태로 달, 이응이 존재함 이렇게 메모해 볼게요. 다음은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여기까지 해석을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문자와로는 문자와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서르는요. 서로, 사마띠는 통하지, 아니할세는
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때 여기 있는 문자를 문짱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문짱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문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요때 이응은 뭐예요? 종성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0이에요. 0. 문자와로에 대응되는 게 어디예요? 문자와죠. 이때 와로가 와와 대응이 되는데요. 와로는 공동격 조사예요. 현대어에서는 공동격 조사로 와나 과가 쓰이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와로가 쓰였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요것도 메모해야 됩니다. 13에다가 공동격 조사로 와로가 쓰임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다음 서르에 대응되는 건 서로죠. 자, 여기서 달라진 건 뭐예요? 중세국어에서의 의 모음이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오 모음으로 바뀌었죠. 의 모음은 평순 모음인데요. 오 모음은 원순 모음이에요.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원순 모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아직 원순 모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도 메모하고 올게요. 14번에 원순 모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이라고 메모를 하시고요. 예문으로 중세국어의 서르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서로가 되는 요것을 적어 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마띠에 대응하는 현대어를 찾아볼게요. 통하지가 되겠죠. 사마띠는 통하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얘가 기본형을 찾으면 사, 마, 치읍 받침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요. 사, 마, 차처럼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기 사마, 치읓까지를 기본 어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형은 사마다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요 경우에도요. 시옷 받침이 아니라 사, 마, 치읓, 디 요렇게 나타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치읓을 받침자로 쓰지 않고요. 여기 있는 시옷을 받침자로 썼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포착되었는데요. 중세 국어 시기에는요. 종성 표기에 8개의 자음만 사용했어요. 그것을 팔종성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마띠의 시옷은요. 치읓을 표기에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시옷을 표기에 사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팔종성법을 지킨 표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거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팔종성법에 해당하는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사 이렇게 8개의 자음만이 종성 표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메모하러 가볼까요? 15번에는요. 팔종성법을 지킴이라고 메모하시고요. 팔종성법에 밑줄을 치고요. 가느다란 물방울 사 이렇게 8개의 자음을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팔종성법을 지킨 표현으로는요. 사, 마, 디를 적어 둘게요. 자, 사, 마, 치읓, 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고 얘를 이렇게 표기했어요. 자, 치읓을 시옷으로 표기했어요. 요것도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니할세에 대응되는 게 아니함으로가 되죠. 자, 여기서 리을세는요. 뭐뭐 함으로에 해당이 돼요.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가 됩니다.
팔종성법과 관련해서 메모할 게 더 있으니까 자 여기는 2번 적어 놓고요. 어느 정도 띄워 놓고 16번 하고 리을세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미니까 앞에 여기 찍이 있어야 돼요. 땡땡 해놓고 이유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메모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전차로까지를 현대어로 풀이해 볼게요. 이런 까닭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전차로가 까닭으로의 대응이 되는데 자, 이 전차라는 말이 까닭이라는 말이었어요. 다음은 어린 백성이까지를 볼게요. 현대어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린에 대응되는 부분은 어리석은이에요. 현대어에서 어린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중세어에서 어린은 어리석은이었어요. 어린의 의미가 변화했죠. 자, 여기서 의미 변화 포착되었는데요. 어린이라는 말은요. 자,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지만 자, 현대어로 오면은 어떻게 바뀌나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변화하죠. 이 경우는 의미 변화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의미 이동을 겪은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메모하러 가볼까요? 의미 변화는 우리 10번에 메모했었어요. 10번에 가셔서 이동에다가 메모를 해보도록 할게요. 땡땡 하고 어린 이렇게 적으시고요. 또 땡땡 하고 중세 국어에는 어리석은 이런 뜻이었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나이가 적은 이렇게 바뀌었죠. 의미 이동을 겪은 단어입니다. 백성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백성이에 대응이 되죠. 자, 요때에 백성 할 때 이응은 어때요? 요렇게 꼭지가 달린 옛 이응이죠. 응 하는 소리값을 가진 그 이응이 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현대 국어도 힘든데 중세 국어까지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아마 지금쯤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니르고저부터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시면서 메모하면서 별도로 15세기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또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중세 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